두바이에 가서 그날 도착을 했는데 첫날 회의하는 첫날에 홍수가 났어요. 두바이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UAE 고위 관계자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풍이냐면 비를 오게 해서 비가 오고 나면 공기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럴 때 비를 오게 했다. 그런데 조절이 잘못해서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AI 선행 연구 개발 그리고 AI 안전, 글로벌 AI 생태계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영화배우와 이름이 똑같은 하정우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영화는 물론 터미네이터 같은 것도 있지만 너무 슬픈 영화죠. 자꾸 AI가 사람을 해치니까. 근데 그보다는 백투더퓨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백투더퓨처가 차를 타고 타임머신처럼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미국 드라마죠. 그때 당시 전격제트 작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차인데 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 키트라는 차가 있어요. 이런 시절이 한 10년 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1980년대였으니까.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더 잘 된 것도 있고 더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 타임머신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자율주행은 꽤 되는 것 같고 똑똑함 기준으로 보면은 키트보다 지금 나와 있는 챗GPT가 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잘 되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부족한 것들도 있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2050년 정도 됐을 때 세상은 어떻게 더 변해갈 것인가 5개월 앞 예측도 힘든데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2050년까지 안 가고요. 2030년 정도면 인공지능을 식구처럼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반려동물 있지 않습니까?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지내기 시작한 게 15년 정도 됐나요? 지금은 굉장히 자주 봅니다. 2030년 정도면 로봇 같은데 로봇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휴머노이드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귀여운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이나 가전이나 이런 쪽에 생성 AI가 두뇌로 다 들어가가지고 늘 대화를 하면서 마치 친구처럼 가족처럼 지내는 그러면서 내 일도 좀 도와주고 고민 있으면 고민 상담도 좀 같이 하고 부모님께 식구들께 얘기하기 힘든 거 이 친구한테 얘기하고 하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저도 챗GPT의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드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써봤는데 재밌어요. 친구랑 막 얘기하는 것 같이 물론 진짜 친구랑은 좀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얘는 저한테 성질을 안 내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어찌 보면은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사람이란 거는 어쨌든 그날의 컨디션도 있고 감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꼭 이성적이진 않고요. 뭔가 다른 일로 기분이 상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랑 대화랑 상호작용을 할 때 화를 낼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인공지능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더 마음을 놓고 편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인구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 간의 어떤 소통보다 인공지능과 사람 간의 소통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사회상, 사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터에서는 내 상사가 인공지능일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사람 세상에 되게 별로인 상사들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상사보단 차라리 인공지능이 낫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생활 같은 경우는 나만을 위한 비서가 있습니다. 이 AI 비서가 알아서 검색도 하고 주문도 하고 예약도 하고 자기 혼자 하기 힘들면은 전문적 분야의 지식을 가진 비서들 불러다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 주위에 변호사 친구 있어? 하면은 그래, 내가 변호사 친구 데리고 와야 돼. 이게 되듯이 AI 비서나 AI 에이전트도 전문 지식을 가진 AI 에이전트 물론 돈을 내야 될 수는 있습니다만 불러와가지고 이 사람이 필요한 임무들 해결하는 걸 도움을 줄 것 같고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자율주행. 자, 여러분들의 차가 과연 자율주행이 될 것인가? 이게 오히려 AI보다 좀 더 어려운 게 사람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탑승자도 그렇고 그리고 보행자도 그렇고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큰일 나죠.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정도까지 소위 말하는 테슬라가 말하는 풀 SD, 풀 셀프 드라이빙까지 안 가더라도 지금만으로도 충분히 운전에 있어서의 어떤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죠. 자율주행이 더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차 안이 업무 공간 혹은 휴게 공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일도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영화나 컨텐츠나 그리고 이 똑똑하고 친절한 AI 비서랑 같이 얘기 막 하면서 이동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이 움직이는 것에서 그 이동하는 시간 동안 어떻게 보낼 거냐
중심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제가 볼 때 2050년 정도 되면요, 사람이 위험하게 운전을 왜 해? 라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죠. AI들은 어차피 커뮤니케이션 서로 해가면서 그 패턴에 맞춰서 그냥 운영할 텐데 사람이 중간에 들어가면서 불확실성이 생기게 될 거거든요. 이거는 100% 될 것 같아요. 그 디바이스가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는데 안경이 되건 목걸이가 되건 모자가 되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실시간 통번역이 그냥 가면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냥 내가 사정한 언어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하면 그 나라 언어로 그냥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 한 반쯤 되거든요. 뭐 파파고 같은 번역기도 있고 구글 번역기도 있고 챗GPT 앱을 쓰면 음성 이렇게 마이크 켜놓으면 그 사람이 얘기한 거를 미리 프롬프트에 지금부터 무슨 언어가 들어갈 건데 이거 한국어로 번역해서 말로 해라 하면은 해주거든요. 그게 완전히 전체 자동화 되게 하면 굉장히 고급 언어는 어려울 수 있으나 놀러 가서 여행 가서의 일상 언어 정도는 굉장히 편하게, 그래서 해외여행 나가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도록, 그러면서 그 지역의 지도 앱에 AI가 탑재가 되어 있으니 관련된 관광지에서 알아서 주인님 이게 뭐냐면 말이죠 하면서 도슨트 다 해주고 막 알아듣게, 생각보다 농업, 축산업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오늘 제가 스타트업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저희 과실현 AI 미래 포럼에서 벤처캐피탈 분들과 함께 거의 격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축하는데 AI를 쓰는 건데요. 네, 도축이에요. 고기죠, 이게 돼지. 인식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도축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도축이 좀 오래된 산업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부분도 있는데다가 약간 실제로 도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쉬운 일이 아니죠. 막 픽 튀기고 내장 보고. 그런 것들을 로봇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데 AI가 들어가서 약간 기피 직업 같은 것들은 좀 대체를 하는 이런 형태로 적용되는 경우도 봤고요.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덜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농업에 AI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서 땅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밀밭 하면은 끝이 보이질 않아요. 사람이 밀을 베는 거 상상하기도 힘들죠. 농약 뿌리는 것도 드론 확 날아가면서 뿌리고 뿌리는 양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맞춰서 기호에 맞춰서 정하고 수확하는 것도 마찬가지. 트랙터 같은데 AI 접목돼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쫙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거. 심지어 1차 산업에서도 AI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 뭐 2차 산업, 3차 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무일수록 AI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죠. 인공육 연구는 꽤 많이 진행되고 있죠. 인공육 연구는 꽤 많이 진행돼서 콩으로 고기를 만들기. 원래 콩이 단백질이긴 하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고기랑 거의 비슷한 식감의 어떤 고기처럼 되는 걸 만들기, 이런 연구들, 그리고 실제 결과들이 꽤 많이 있고 중국이 그런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연구들도 꽤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죠. 평소 때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아플 때 좀 치료를 하기 위한 두 가지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 건강 AI 비서는 평소 때의 식생활이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후 변화, 그리고 거주지에서의 여러 가지 환경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열심히 잘 챙겨주는 이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이런 것, 왜냐하면 이게 먼저 발전할 것 같은 게 의료는 규제 산업입니다. AI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식약청 허가도 필요하고 이게 약물 혹은 치료제가 되는 순간 법적인 규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게다가 숲과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푸는 게 아주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건강은 그런 규제에서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 건강보조제가 있습니다. 식품이에요. 약은 약이죠. 법 규제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건강보조제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더 말랑말랑하고 훨씬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공개한 게 KMI라고 건강검진 하는 굉장히 큰 건강검진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웅제약과 네이버가 함께 조인트 벤처 형태로 만들었다가 지금은 아마 대웅제약의 자회사로 되어 있을 거예요. 다나데이터라는 회사가 있어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에 디지털 헬스케어 랩이 있습니다. 헬스케어 AI 하는 데예요. 여기서 뭘 만들었냐면 저희 언어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X를 써서 건강검진 표만 딱 주면은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다음번 할 때는 이런 검사를 좀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건강검진 표를 받아도 여기 적혀있는 거 외에는 잘 모르잖아요. 친한 의사라도 있으면 가가지고 야 이거 좀 설명 좀 해봐라 밥 사주면서 되는데, 이제는 저희가 출시한 이 에스크미라고 하는 서비스를 쓰시면 건강검진 표만 넣으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의 건강비서의 초기 버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저희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님들이랑 같이 만들어 쓰고 있는데 요즘 의료 대란이지 않습니까? 전공의 분들도 많이 없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을 막 하면 음성 인식을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은 EMR이라고 해서 의료 의무 기록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그걸로 변환해주는. 그러면 이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를 일이 막 다 기억했다가 막 쳐가지고 다시 입력을 해야 되는 수고가 확 줄어들게 되죠. 가뜩이나 힘든데 업무 엄청 많아가지고 이제 전공의들을 먹고 그렇게 업무 생산성을 도와드리면서 이분들의 삶의 질을 올려드리는 이런 보이스 EMR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시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의사들도 의료진도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 직업에서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의료 환경 내에서 의료 업무 내에서도 AI가 보조 도구 혹은 보조 의료진으로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일단 그 삼성병원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요. 더 잘 되면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로 더 많은 병원에 제가 원하는 거를 하자면 옆에서 건강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잔소리꾼 하나가 더 드는 것 같아서 아니 해봐야 물어봐야 술 먹지 마세요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제가 조금 아파가지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께 약 먹으면서 술 마셔도 될까요? 물어보면 의사로서는 안 됩니다지만 회사 동료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강 보조. 어차피 잔소리는 식구들이 하니까 현실적으로 절대로 안 되는 것만 빼고 나면 그 정도까지 괜찮아요를 할 수 있는 건강 보조 비서. 인간미 있는 나를 이해하는 그런 아이가 있으면 참 좋겠다. 프롬프트로 인간미 있게 해라. 그리고 약, 의료는 역시 신약이죠. 신약 개발 같은 경우도 이 부분 글로벌 어떤 제약회사들이 AI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면서 새로운 약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초기 실험부터 제약 검증 다 하는 데까지 다 하면 거의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려요. 오래 걸리죠. 얘를 줄일 수 있으면 굉장히 비즈니스 어떤 이익이 확 늘어날 텐데 이 기간을 줄이는 걸 AI가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물질을 예전에 사람들이 일일이 요거 왠지 약이 될 것 같은데 해보고 안 되네? 약간 이런 식의 실험을 해왔단 말이죠. 이제 AI가 기본적으로 필터링을 쫙 해서 몇 개를 뽑아줘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실제로 해보고 실험적으로 괜찮다? 그 다음에 임상. 근데 임상도 사람이 직접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잘 넣어서 임상 단계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것들에 AI가 도입이 되면 뭔가 우리 팬데믹 이랬을 때처럼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약을 빠르게 만들어야 될 때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몇 가지 질병들은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만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ROI가 안 나와서. 특정 지역에 치사율이 너무 높고 그래서 약을 만드는 게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인 경우는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뭘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약을 만드는 비용이 확 줄어들면 그런 병에도 약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더 많은 병을 위한 치료제 같은 것들도 만들어질 것 같고요.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AI 원천 기술은 구글 딥마인드가 정말 잘합니다. 소위 말하는 알파폴드 시리즈들이 쭉 있고 최근에 나온 연구는 이 단백질들이 어떤 기능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약의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냥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물질이 바인딩이라고 얘기합니다. 붙어가지고 그 능력치를 발현시킬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능력치를 발현시키는 이 바인딩이 정확하게 될지 안 될지 혹은 바인딩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AI를 공개를 했어요. 이게 되면서 훨씬 더 신약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점점 빠르게 발전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봐도 많은 난치병들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약들, 좋은 어떤 솔루션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점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다이어트 약, FDA는 통과를 했는데 국내 식약처는 통과를 못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실제로 그런 약을 찾기 위한 분석하는 것들 AI가 도움을 크게 준다면 또 와이낫 될 수도 있죠. 결국 계절 상관없이 한다는 얘기는 온도, 습도, 일조량을 컨트롤한다는 얘기거든요. 온실 같은 거나 환경 같은 거,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인공지능까지 굉장히 고급 인공지능까지 안 가더라도 컨트롤하는 건 이미 상당히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전 세계에서 그걸 가장 잘하는 데가 네덜란드인 것 같아요. 낙농 국가 아니겠습니까? 기술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아마 이런 류의 경진대회 세계 경진대회도 여는 것 같아요. 주어진 기간 동안에 토마토를 가장 잘
이렇게 육성시켜가지고 배출하량 늘리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말씀 주신 어떤 시기, 계절 상관없이 또 관련된 배양을 하고 뭐 어떤 농산물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싶은데, 기술적으로는요. ROI가 문제겠죠. 네, ROI. 투자가 얼마가 들어가고, 그리고 출하를 통해서 매출이 얼마만큼 만들어지고, 그리고 운영비가 얼마나만큼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관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탄소 배출들,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기후변화, 온난화 이런 걸 막을 수 있다 하면서 전 세계에서 막 이렇게 규약 같은 거 만들어지고, 뭐 RE100 이런 얘기하면서 막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만든 물건만 수입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뭐 EU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만큼 이 기후 변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기후 변화는 단시간 내에 해결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 어느 정도 이게 완충이 되는 건데, 이 AI가 그 판도를 좀 바꿔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RE100라고 하는 이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한 형태로 갑시다, 모든 기업이 갑시다 얘기를 했는데, 이 생성 AI가 학습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서비스를 할 때도 그렇고, 이 GPU를 쓰는데 GPU가 에너지를 엄청 많이 먹거든요. 작년에 쓴 챗GPT 사용자 서비스용 만드는 거 빼고입니다. 사용을 한데 쓴 에너지 전력이 캐나다 전 국민이 1년에 쓴 전력이랑 같이 맞먹는다고 해요. 엄청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기 어디서 나오겠어요? 신재생 에너지로 그거 다 커버할 수 있느냐? 거의 무리거든요. 그러면 화석 연료 쓸 거냐? 그럼 기후가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빅테크들은 일단 RE100는 좀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원자력, 특히 SML이라고 하는 소형 원자로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마존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이제는 뭐 AI 모델 만드는 이런 걸 넘어서서 어떻게 전력을 확보를 할 건가, 그 전력 기반으로 어떻게 데이터 센터를 확보를 할 건가, 이런 쪽의 투자 싸움, 기술 싸움이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제대로 완성되지 않으면 AI가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후에 끼치는 영향이 AI가 가장 크고요. 요즘은 워낙 많이 에너지를 쓰니까, 오죽하면 원래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GPU 부족이 AI의 어떤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에너지 위기가 더 문제다. AI를 학습시키고 굉장히 많은 산업에 적용될 때, 지금 확산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산이 잘 안 됐는데 이 정도 에너지를 쓰는데, 도처에 누구나 AI 빚을 데리고 모든 일하는데 AI 도움을 받고, 뭐 온 천지에 AI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엄청나겠죠. 그럼 그 에너지 누가 만들어줄 거냐? 이거 풀어야 되는 숙제가 돼버리는 것 같고요. 기존에 논의되다 많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물론 신재생 에너지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좀 더 현실적인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 에너지 수출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굉장히 잘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가진, 환경을 가진 나라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약간 좀 아쉬움이 좀 있는 상황인데 또 AI는 잘 만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국가 간 관계 정립, 그리고 무역 정립,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후랑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요. 기후는 사실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탄소를 줄여서 막자인 거지, 우리가 그냥 비를 오게 한다, 온도를 높인다, 낮춘다, 에어컨처럼. 그게 잘 안 되니까. 물론 중동이나 중국은 비를 오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해서. 근데 그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가지고, 재수가 없으면 이번에 아마 중국이었던 것 같은데 비를 오게 했는데 의도치 않게 너무 많은 비가 오고 너무 거의 태풍급으로 와가지고 초토화가 됐대요. 그건 진짜 운이거든요. 그 기후에서의 그 다이나믹스는 예측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올 2월에 두바이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젠슨왕이 소버린 AI 인프라스트럭처 중요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이제 더 안 했다고 이런 얘기를 한 그 미팅이거든요. 월드 거버먼트 서밋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날 도착을 했는데 회의하는 첫날에 홍수가 났어요. 두바이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UAE 고위 관계자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풍이냐면 비를 오게 해서, 비가 오고 나면 공기가 깨끗해지잖아요. 그럴 때 비를 오게 했다. 그런데 조절이 잘못돼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장마철도 있고 태풍도 있다 보니까 하수처리 시설이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사우디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비가 한번 일정 이상 수준 오면은 하수처리가 잘 안 돼 있어요. 물이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첫날 그 행사장에 가는 도로가 왕복 12차선인데 다 물에 잠기고 이쪽 차선 하나, 이쪽 차선 하나가.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지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우디아라비아랑 계약을 한 게 디지털 트윈 계약을 했는데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물리세계의 도시랑 똑같은 거를 가상세계로 만들어 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윈이에요. 디지털로 쌍둥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다 쓰느냐? 디지털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도시 환경이 다 이렇게 디지털화되어 있겠죠. 비가 오면 어디가 홍수가 날지, 이 정도 비가 오면 홍수가 얼마나 날 거고 어디가 홍수가 날지를 예측이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럼 대책이라고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 프로젝트를 저희가 수주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친숙한 개념입니다. 내비게이션, 차 몰 때 내가 차를 몰고 가고 있죠. 근데 여기 네이버 맵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걔도 같이 차를 몰고 가고 있잖아요. 내 핸드폰 안에 디지털 지도 위에서 정확한 위치를 찝어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의 많은 기본 원리는 최적화예요. 화석연료 산업이든 어떤 뭐 이게 마이닝이죠. 여기서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이래서 워낙 많이 쓰이긴 하는데 원래 마이닝은 채광이에요. 채광. 그러면 굉장히 아날로그하게 막 이렇게 금광이나 뭐 이렇게 탄광 파가지고 거기서 리소스 어떻게 제공하고 어떻게 그 재료 투입하고 사람 투입하고 근무하고 이런 것들 데이터 전부 다 데이터화하면 수치 데이터화하면은 이런 것 어떻게 어떤 시점에 어느 정도로 투입을 해야지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지 최적화 문제로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런 최적화 문제는 AI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얼마만큼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느냐? 그게 관건이긴 하지만 그리고 아무래도 탄광이다 보니까 거기에 물리적인 어떤 센서가 될 수도 있고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장비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AI가 연결이 되면은 혹시 뭐 자동화를 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굉장히 깊은 갱도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위험한 업무 같은 것들은 마찬가지 기피 업무니까 이런 것들을 AI 로봇 도움을 받아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2050년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2030년이 될지 2040년이 될지 당장 2028년 정도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 갈 거예요. AI 기술 발전으로 놀라운 AI가 계속해서 일상생활과 여러분들의 일터에 녹아 들어가면서 사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어 가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사실 정답 없습니다.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말씀드렸죠? 5개월 앞 예측도 힘든데 어떤 방향이 됐든 AI와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AI와 함께 살아가는 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고민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일단 AI를 잘 쓰셔야 됩니다. 많이 써보기를 권장드리고 무서워할 필요는 절대로 없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용을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